자, 호르몬이 시간이 지나서 혹시 기회가 되면 할 건데 기회가 만약 안 되면 더 중요한 단원 섹션들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 호르몬 파트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할 수도 있어. 진도 계획표상 그렇게 잡아놓은 형태니까. 근데 3학년 1학기 때의 그 생물 부분을 저와 같이 하셨던 부분이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크게 어렵진 않은 부분일 거야. 자, 114쪽에 해당하는 이제 호르몬 건너뛰고 12강, 13강 병원체와 방어작용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질병이 걸리는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질환이고 감염 때문이 아닌 내 내세적인 어떤 물질들 합성 이런 착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도 있더라.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그지? 나의 어떤 호르몬 분비 패턴의 변화나 또는 혈압을 조절을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등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와서 생긴 질환은 아니야. 그지?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올라갔다거나 보여라. 또는 뭐 내가 막 그 지용성 물질을 많이 먹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 지용성 물질 스테로이드 그 콜레스테롤 같은 지용성 물질이 잘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고지혈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고지혈증이 생기다 보면 이 동맥이라고 하는 벽에 그 지용성 콜레스테롤 안 좋은 LDL, HDL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혈압이 높게끔 돼버린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동맥경화와 같이 유발되는. 동맥경화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게 좀 연결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뭐 그 당이 좀 조절이 잘 안 되는 케이스. 들어왔던 포도당이 인슐린이 제때 잘 분비가 돼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양이 잘 감소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감소되지 못하고 당이 오줌을 통해 버려진 형태의 질환들. 이건 이제 감염이 안 되는 질환이죠. 내가 당뇨가 있는데 터치를 했다고 해서 당뇨병이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병원성 물질들 중에 감염을 통해서 그게 전염되는 형태의 질환은 뭐가 있냐? 애정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그 각각의 감염을 일으키는 형태의 질환 요소들, 병원체의 종류들을 5개의 종류를 포함을 시켜서 5개를 세부적인 특징으로 섹션을 나눠놨었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개가 엠픽 기준, 엠픽 책 기준으로는 1개가 빠졌더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하긴 할 거야. 변형 프라이온. 왜냐면 이 책에서만 빠졌을 수 있으니까. 변형 프라이온. 요것만 빠져있긴 한데 이건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 요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려 볼게. 그래서 어떤 병원체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해서 그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걸 그걸 감염성 질환들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세포성과 비세포성으로 나눠볼 수 있어. 비세포성 감염체. 그지? 그 다음에 세포계열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성 감염체. 저랑 고일통합을 하신 분들, 또 고일통합을 저랑 하실 분들은 생명체를 정의내는 가장 기본은 뭐야? 무엇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무엇이? 세포. 그죠? 자신만의 고유한 세포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 경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콩콩콩 막혀있는 막단백질이 필요한 물질 왔다 갔다 이제 출입하게끔도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핵 속의 유전 물질에 의해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얘가 인지질이야. 인지질이 서로 반대방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야.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내 몸의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많은 물질들을 각각 이동시키게끔 해주는 막단백질도 있고 그죠? 이런 경계를 스스로 만든 상태에 나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얘기 정보로부터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서 막 외부 물질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고 그죠? 막 화학 반응을 하게끔 해주는 고유한 영역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체라고 하잖아. 근데 세포 구조가 아닌데 얘는 특수한 형태인데 우리의 병원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어. 그지? 뭐야? 걔가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나를 숙주를 삼아서 특별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 그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제일 바깥쪽에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다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겉껍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의 겉껍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 어떤 아이는 DNA, 그지? 어떤 아이는 뭐 RNA, 그죠? RNA. 어떤 아이는 DNA, 어떤 아이는 RNA와 같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죠. 근데 뭐야?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세포 구조는 아니야. 그죠?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세포 구조는 아닌데, 그지? DNA나 RNA와 같은 자신의 고유한 이걸 뭐라 그래? DNA, RNA를 두 글자로. 그치? 핵산. 자신만의 고유한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갖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계속 마스크 끼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도 바이러스성, 그러니까 코로나를 일으키게 하는 병원성의 디테일한 종류들. 여러분 지금 제가 2번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의는 코비드19라고 실제는 명칭이 실제적으로는 코비드19가 맞아요. 네, 우린 줄여서 코로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홍역도 바이러스 계열이고요. 에이즈 알죠? 에이즈라고 표현하는 건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HIV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성, 그러니까 휴먼, 이뮤노 뭐 어쩌고저쩌고 플레임인데 약자로 줄여서 HIV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얘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숙주,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생명체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에서 혼자서는 물짓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숙주어 몸에 들어가서 숙주과의 효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 뭔가를 먹고 사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막 좀비처럼 안에 기생하고 있다가 이제 숙주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지도 같이 죽으니까 먼저 숙주가 죽기 전에 걔를 이용해서 자신의 뭐 개체수 핵산의 수를 넓혀가지고 터쳐 나오는 형태였었잖아, 바이러스들이.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는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는 누구를 숙주로 삼냐면 인간의 T림프구, 면역을 담당하는데 진짜 중요한 T림프구를 자신의 숙주로 이용합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오랫동안 뭐하고 있어? 그 숙주와 함께 오래 기생처럼 오래 같이 영유하는 경우들도 있어, 바이러스들 중에. 오케이? 그래서 요즘 에이즈가 걸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 혹시 이제 뭐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포균자의 인원수나 그것들을 좀 카운팅하고 이제 뭐 그런 형태들의 정보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잠복기가 길어. T림프구에 오랫동안 기생해서 사는 경우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번 설명에 보니까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단백질 겉껍질 있죠? 고유한 자신의 겉껍질을 잘 갖고 있던 고유한 핵산 유전 정보에 의해서 나는 이런 형태야 라고 발현을 시키는 건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그 숙주를 이용하거나 숙주 내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자신의 정보를 카피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어때요? 원래는 ATGC, TT, AAA 블라블라 했는데 숙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다 보면 여기 있던 정보의 형태들이 ATGT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뭐 CT로 바뀐다거나 일부분의 정보들이 변이가 잘 일어나죠. 변이가 잘 일어나요. 자, 돌연 변이들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 염기의 정보서열도 길지도 않은 데다가, 그지? 변이들이 쉽게 잘 일어나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죠? 이렇게. 그래서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나고, 이 돌연 변이 때문에 바이러스는 다른 숙주에도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이 돌연 변이가 얘는 진화를 이끄는 거야. 더워요? 졸려요? 괜찮아요? 더우신 말해요. 더워요? 괜찮아요? 네네. 온도는 괜찮은데 졸리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에이즈가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이 HIV 바이러스가 가는 게 아니라 오염된, 그지? 뭐 이렇게 수혈을 받았다거나 또는 헌혈을 했을 때 잘못된 그 주사기 바늘 소독이 안 되거나 오염되어 있던 그런 형태들의 주사기 바늘이 들어와서 HIV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네, 운이 안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그러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세포성 감염체에는 이 하나만 얘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먼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교육과정 지금 MPK 중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얘도 비세포성 감염체예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먼저 알려드려보면 오케이? 비세포성 감염체입니다. 오케이? 비세포성 감염체 적어주실 때 그거 한 켠에다 적어주세요. 자, 얘 또한 세포 구조가 아닌 감염체고 그죠?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마치 얘가 우리 인체 내에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막 빨리빨리 막 늘어나니까 내 몸에서 증식이 가능한 생명체인 것 같아 라고 분류를 했지만 이게 이제 점점 연구가 더 잘 돼서 분류가 잘 나눠지다 보니 아, 넌 정확히 생명체는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 내 예상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뭐냐면 원래 우리 인체에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상 단백질이 있었어.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상 단백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각자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미치소를 먹었다거나 그제 오염된 뭐 한우 고기나 오염된 뭐 이제 육고기들을 먹었을 때 이 여러분의 몸으로 변형된 오염된 프라이온이 들어온 거야.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 입자가 들어온 거야. 그럼 얘가 빠르게 원래 내 몸에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프라이온 입자를 이 변형된 프라이온 입자가 딱 들어와서 얘가 툭 치니까 빠르게 1, 2, 3, 4 파파파파파 빠르게 변형이 되더라고. 내 몸 안에서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와서 오케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 입자가 툭툭툭툭 빠르게 변형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돼버린 형태를 발견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 뇌세포가 좀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진다거나 그에 의해서 치매와 비슷하게 정신질환을 유발된다거나 말 그대로 발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로 된다거나 그렇게 나타난 형태였었어. 오케이? 그게 프라이온이고 이 프라이온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뭐였었냐면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뭐였었냐면 광우병, 양 같은 경우는 스크래피, 그치? 사람에게 이런 비슷한 질환이 나타나면 크로이츠 야쿠병이었어. 오케이? 적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세포 계열이 아닌 비세포성으로 되어 있는 병을 일으키는 감염체들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바이러스와 변형된 프라이온.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보이는데? 너 되게 시원한 데 앉아있어, 지금. 엄청 시원. 그제, 와, 오늘 너무 사커를 열심히 했네. 사커를 열심히 해서 보다. 사커. 자, 졸리시면 살짝 서도 돼요? 스탠딩 책상 갖다 주구나? 네. 괜찮아? 오케이. 갖다 줄게. 잠깐만, 친구 위해서 잠시만. 이 친구 좀. 오빠, 이 자리 옆에서 서서히 멀리 안 가도 돼. 그렇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자, 해보도록 할게요. 스탠딩이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저렇게 비세포성 감염체 바이러스와 비세포성 감염체 변형 프라이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감염체에 대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감염체,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감염체는 뭐가 있냐? 자, 일단 무죠. 알아요? 무죠? 진균류로 되어 있는, 그지? 자, 원생생물계랑 원생생물 두 가지 있습니다. 원생생물과 곰팡이. 여러분 책에는 그냥 곰팡이라고 나오죠? 진균류에 속합니다. 진균류. 그리고 하나 빠졌네. 여기 지울게요. 비세포성 위에. 맞대셨으니까. 비세포성은 다 설명했으니까 지워서 3개 있습니다. 3개. 아까 바이러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설명했고 세포가 아닌 거.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이렇게 3개 있죠? 여러분 책에?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예. 자, 그러면 이 3개가 다 라인이 똑같나? 똑같은 형태의 특징인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세포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진화된 세포냐, 진화되지 않은 세포냐로 좀 나뉘어져. 즉, 진화되지 않은 세포는 뭐냐면 좀 원시 형태의 세포야. 원핵 세포.
오케이?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유전 정보들이 세포질에 펼쳐져 있어요. 얘를 담아두는 고유한 핵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어요. 자, 세균들은 핵막이 없습니다. 세균들은 핵막이 없고요. 세균들은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더라. 핵막이 없다. 핵이 없다. 핵이 없다. 근데 핵막이 없고 핵이 없는 것 뿐이지 자신의 유전 정보인 고유한 DNA,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은 갖고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 물질을. 두 글자. 핵산. 그치? DNA, RNA들을 핵산이라 하는 거니까 핵막과 핵은 없지만 핵산은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으면 자신의 고유한 어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 말고도 그 제일 바깥에 켜켜이 튼튼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세포벽 들어본 적 있는데요. 식물이 세포벽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기능은 유사해요. 어떤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기능이 유사합니다. 근데 식물의 세포벽은 탄수화물 계열이에요. 식물의 세포벽은 탄수화물 계열인 셀룰로스인데요. 근데 저 세균 계열들, 그람 음성균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얘네들이 가진 세포벽 성분은 유일하게 세균들 계열들만, 그람 음성균 계열의 세균들만 어떠한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아미노산과 펩티도니까 아미노산들, 펩타이드 결합하는 아미노산들, 그리고 일부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학적인 물질이 세포의 제일 외형인 세포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의 114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세포벽이 있고요, 세포막이 있고요. 일부의 세균들은 이 세포벽 말고도 제일 바깥에 코팅이 된 외막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외막. 그리고 운동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긴 꼬리 같은 구조가 나와 있는 편모와 같은 이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세균들도 있어요. 세균들마다 다 모양이 다양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세포벽을 갖고 있더라. 막 말고도 세포벽을 또 갖고 있는데 그 세포벽의 화학적 성분이 다 펩티도글리칸 계열이더라.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담아둔 형태는 아니더라. 핵이라는 공간에 담아둔 형태의 세포들은 진핵세포,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핵막이라는 공간은 없고 세포질에 유전 정보들이 펼쳐져 있는 거야. 여기서 세포질에 자신의 유전 정보들이 펼쳐져 있는 상태, 이 정도뿐. 그쵸? 그래서 이런 그람 음성균과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일으키는 질환들은 뭐가 있냐면 결핵균이 우리 몸에 막 공기가 안 좋은 곳에 결핵균이 막 있고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잔기침이 많이 나온 형태로, 그러면 그것들을 막 퇴치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막 면역 능력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혈압도 오르고 또는 막 이제 막 온도도 오르고 이 방어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핵균도 세균에 의해서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병들이 있을 수 있고, 혹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위궤양, 여러분 책에 위궤양 써져 있죠. 위에 위산이 되게 과하게 과다 분비되어서 위에 염증이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있는데, 헬로 키티가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여기 이제 외래어니까 약간씩 로이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야. 로이든 로리든 외래어다 보니까.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경우 얘에 의한 보균에 의해 위의 궤양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위는 우리 몸속에 산성 환경이잖아. 우리 몸에서 위액이 분비가 될 때 위산도 같이 분비되잖아. pH 2 정도. 이런 pH 2 정도의 산성 환경일 때 가장 펩신도 잘 분비가 돼서 내 몸에 식도를 통해 들어왔던 단백질들이 잘 쪼개지잖아. 소화가 잘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신기하게 우리 몸의 위에 그지? 군체를 이루면서 잘 살아. 이 파일로리균이. 선생님 산성 환경이면 웬만한 균들은 여기서 분비되는 이 수소연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지?
수소이온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pH 이 정도로 산성 환경이니까 우리 고일들 산염기 중화반응 생각해봐요. 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소이온의 공격을 받아서 잘 없어진다고. 그래서 음식물에 들어왔던 어떤 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균하기 위한 위산을 분비를 시키고 있잖아.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 이 위라는 환경에서 너무 잘 착생해서 살고 얘를 없애기 위한 약도 되게 엄청 독해요. 얘가 어떻게 위라고 하는 공간에 내 몸에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이 세포 덩어리들이, 이 세균 덩어리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파일로리 균들이 일정하게 뭘 분비하냐면 여기 이제 파일로리 균들이 막 모여져서 분체를 이루고 있을 거야. 여기서 암모늄이온을 분비해. 암모니아. 그지? 약간의 암모늄이온을 분비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수용액들이 있다 보니까 뭘 분비시킨다고? 수산화이온. 뭐야? 산염기 중화반응이네. 그래서 이렇게 쉴드를 싸는 거야. 수소이온에 의한 공격, 위산에 의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열심히 암모니아라고 하는 형태들을 분비를 시키다 보니, 그지? 암모니아가 물속에 있는 이 환경에서 반응을 살짝 하게 되면 수산화이온을 만들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산염기 중화반응 내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일정량만큼 만났을 때 물이 만들어지면서 산성과 그치? 염기성이 사라지잖아. 네. 이러한 효과로 분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를 뜯어내서 제거하는 그 약이 되게 독해.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게 펠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그런 것도 있고 결핵 또는 피부에 염 또는 세균이 침투돼서 생기는 폐염증인 세균성 폐렴도 각각의 그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두 개의 큰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세포구조만이야. 세균은 세포구조이긴 한데 원핵세포로 되어 있어. 오케이? 이제 자 여러 분류들 중에서 땡땡땡땡땡 원핵세포가 아닌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상태의 원생생물,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원생생물, 곰팡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가 뭔데요? 진화된 형태의 세포예요. 진화된 형태의 세포로 조금 더 내부로 많은 막성 소기관을 만들고 세포 내 소기관들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이 원생생물들과 곰팡이들이겠죠. 그래서 진핵세포 즉 횡막도 있고 그죠? 많은 세포 소기관들도 각각 가지고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든 뭐 엽록체든 막 이렇게 세포 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원핵세포인데 자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과 수면병 세세파리 유충이 우리 몸에 이제 말라리아 모기 세세파리 유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우리 몸을 물어가지고 내 몸속에 그 말라리아의 그 균들 세세파리의 숙주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우리 몸은 산소가 많은 적혈구가 공격당해. 산소가 많은 적혈구와 그 세세파리 유충이 잘 사는 환경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진화와 자연 선택설에서 꼭 배우시긴 할 건데 산소가 많은 공간에서는 이제 그 말라리아 걸렸을 때 산소 운반을 보통 평상시와 똑같이 해주는 사람들은 치치파리의 유축이 들어오게 되면 보균하다가 내 몸에 방어 능력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죽게 돼.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산소 운반 효율이 좀 떨어져 있잖아. 내 생존을 할 수 있을 만큼이긴 하지만 산소 운반 효율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치치파리 유충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말라리아가 뿅 물었다 하더라도 또 걔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서 증식이 못 돼.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경우도 좀 많아.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것 또한 원생생물에 의한 병원성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군대 가시면 많이 겪게 될 무좀 그 다음에 뭐 피부 습진 칸디다균 이름이 균이니까 균자로 끝나니까 대부분 다 세균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칸디다균은 피부 습진들이야. 피부 습진 이런 것들도 다 곰팡이 계열에 의한 여러분 몸에 병을 일으키는 형태들이다. 그래서 곰팡이들은 오른쪽에 나와있죠. 얘네도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속인과 흰막이 있어요. 왜냐면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원생생물도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과 흰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여러분 책에 있는 3번과 여러분 책에 있는 4번 둘 다 뭐로 되어 있다고? 진핵세포로 되어 있다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종류들을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좀이나 곰팡이든 또는 폐질환이나 곰팡이성 식중독이나
또는 알러지, 뭐 폐질환 여러 가지 등등들이 있어요. 그럼 곰팡이 계열들을 제거를 시키려면 우리는 뭐로 퇴치하면 되냐? 항진균제.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아야 돼. 내가 막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폐에 염증이 찬 원인이 이제 막 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해봤는데 세균성이 아닌데, 그지? 세균성이 아닌데 뭐 이렇게 뭐 그 바이러스성이 아니라 곰팡이성인데 약을 잘못 처방받았다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다 보면 곰팡이가 많이 침투됐을 때 우리 몸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다양한 종류의 각각의 백혈구가 있어요. 세균이 침투됐을 때 이 백혈구의 수치가 늘어나는 건지, 또는 곰팡이가 침투됐을 때 이 백혈구의 수치가 늘어나는 건지, 그 늘어난 백혈구 수치의 디테일을 통해서 넌 지금 세균이 공격돼서 내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백혈구의 수치가 늘어났구나, 아니면 너는 곰팡이가 들어와서 걔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혈구 수치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백혈구의 종류들이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곰팡이 계열들에 의한 병들은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균 계열들은 여러분 항생제라고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항생제 페니실린 있죠. 페니실린. 처음 최초로 개발된 항생제 페니실린. 페니실린 같은 그런 항생제들은 세균성 계열의 얘네들만 세균의 세포벽을 뚫어요. 세균의 세포벽이 합성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주로 세균 계열들이 제거가 될 때 쓰는 약이고요. 항진균제 같은 건 로션이나 연고처럼 많이 작동하는데 피부 습진이랄지 그런 형태들로 이런 곰팡이 계열들을 치료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항진균제입니다. 돼요? 그럼 바이러스 계열들이 침투됐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 뭘까요? 그건 항바이러스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카테고리들을 좀 종류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바이러스성은 항바이러스성,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졸려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앉아서 잠 좀 깨보시든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든 등등을 거쳐서 여기 지금 병원체의 종류를 먼저 했고요. 쉬었다가 좀 딱 치면 제가 바로 와서 우리 몸의 강화제, 그래서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이 뭔지, 그럼 후천면역에 해당하는 항원항체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서 117쪽이랑 117쪽과 117쪽까지랑 연결된 뒤쪽 124쪽이랑 125쪽까지도 살짝 더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페이지 115쪽 중간쯤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감염성 질환의 감염 경로의 예방, 이건 좀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우리 많이 해봤잖아. 코비드 때, 그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호흡기 질환성 감염이라면 호흡기를 막아야 될 거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물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 물을 수질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접촉인지 침방울인지 또는 공기감까지 등등등을 고려를 해보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냐. 예전에는 크게 1차 방어랑 2차 방어라는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텍스트로 설명을 좀 했어. 오케이? 근데 1차나 2차 방어라는 텍스트가 뒤에 이제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는 텍스트랑 헷갈리기 너무 딱 좋아서 여러분의 교육과정, 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그 개념을 면역으로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오케이?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여러분이 갖고 타고 태어나는 거야. 혹시 뭐 그것 좀 안 가?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값이, 여자들은 좀 알 거야. 피부값이 되게 얇거나 그래서 약간 스크래치만 살짝만 지나가도 약간 두드러기나 알러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피부가 되게 예민한,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막 두드러지거나 그런 편은 아니긴 한데 값이 좀 얇아. 그래서 막 빨개, 평상시. 그래서 이제 가끔 주중에 내가 생얼로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 크림만 보면 그럼 누구도 못 알아봅니다. 왜냐면 막 빨개 약간 홍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값이 선천적으로 얇은 친구도 있고요. 피부가 좀 두꺼워서 탄탄해서 주름도 좀 잘 안 지고 잘 타기는 해. 근데 피부값이 두꺼운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 태어나는 그 디폴트 값, 그걸 선천 면역이라고 해. 그리고 후천 면역은 내가 후천적으로 어떤 병원성에 의한 게 들어와서 그걸 여러 가지 면역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너는 이런 병원체구나, 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때 빠르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 능력을 진짜 확보하는 게 후천 면역이야. 이 후천 면역이 항원항체 반응과 조금 관계가 있고, 그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걸 하고 있는 기작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는 백신을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천면역부터 간단하게 먼저 갈게요. 자, 일단 선천면역은 내가 타고 태어나는 방어로 방어벽 또는 식세포 작용, 또 뭐가 있다 책에 염증 반응이 있다. 세 가지는 기억합시다. 일단 여러 가지 방어벽 중에 화학적 방어벽과 물리적 방어벽. 그러니까 물리적 방어벽은 내가 피부가 좀 깝이 두껍다거나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 탄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방어벽이고 화학적 방어벽은 어떤 걸 화학적 방어벽이라고 하냐면 자, 화학물질을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균들은 제일 바깥쪽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갖고 있댔잖아. 네. 우리 몸에도 천연적인 이 세포벽을 공격하는 이 항세균제, 그지? 항생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는 그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썹 같은 게 눈에 들어갔다거나 모르는 먼지가 눈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원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러지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피부 속 깊숙이를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눈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어.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천연 항생제입니다. 천연 항생제, 즉 세포벽을 빵꾸를 뚫어서 세균과 같은 세균의 세포벽을 빵꾸 뚫어서 이 세균들이 우리 몸 깊숙이 막 여러 세균이 한 개 세균이었던 게 두 개, 네 개로 막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준 형태로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요? 방어벽에 보면 피부의 각질층 두꺼울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땡땡땡땡 네 번째 눈물에 들어있는 항균성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항균성 단백질이 일종의 오른쪽에 보니까 항균성 단백질, 여러분 책 115쪽에 항균성 단백질은 세균의 변식을 억제하는 물질이며 침이나 눈물이나 콧물 등에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항균성 단백질인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이다. 그게 눈물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콧물에도 포함되어 있고, 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타액인 침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세균성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도록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 침만 믿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어벽, 선천적 방어벽을 생각하시면 되고,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의 내벽, 여러분 순간가지라고 배우셨죠? 여러분의 기도, 그죠? 기도, 공기들이 들어가는 기도랑 좌우로 나눠지는 게 기관지였잖아. 그 기관지, 좌우로 나눠지는 기관지를 순간가지라고 하는데, 그 순간가지 내부에 아주 가느다란 털인 섬모가 있어. 그 섬모가 최대한 먼지와 같은, 아무리 작은 먼지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높을 때는 아무리 더워도 KF94 마스크 좀 쓰라고 하잖아. 우리가 워낙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있고 초미세먼지도 있고, 근데 그 초미세먼지는 사이즈가 작아서 초미세먼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미세먼지 정도는 이 순간가지 안에 들어있는 섬모가 걸러져. 어느 정도 순간가지, 예전에 기관지 좌우 두 개로 나눠진 기관지를 순간가지라고 하잖아. 근데 초미세먼지보다 사이즈가 큰 좀 미세먼지 정도쯤은 여기서 걸러내주는데, 초미세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폐포에 박혀. 근데 그게 누적되어 있으면 폐포의 기능이 폐 기능이 상실되고, 또 나중에 나이가 폐암이랄지 또는 폐염증으로 유발될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그런 거 좀 관리해 주시면 돼. 우리가 이제 그 이상 기후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소비자나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 환경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순간가지의 섬모는 병원체를 문 밖으로 밀어낸 역할, 눈물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 항균성 단백질이 병원체를 제거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위액 속의 위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놈들은 중화 반응 같은 걸 통해서 꼭 박혀서 계속 거기에 기생한 형태처럼 우리 몸에 위에 박혀있기도 한다는 거. 아무리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위산이 분비되면 웬만하면 제거가 되는데,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계속 박혀있는 얘네들은 제거가 좀 어렵긴 하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6쪽에 이제 넘겨보면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에서 나와 있어. 자, 지금은 선천적 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몸에 갖고 있는 방어벽을 다 설명했고요. 116쪽으로 넘어가시면 식세포 작용, 그 다음 세 번째 염증만 나와 있죠. 식세포 작용은 식균 작용입니다. 식균 작용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 여러분 중학교 때 적혈구는 산소만 해줘, 백혈구는 뭐야 식균 작용해줘 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백혈구가 자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식균 작용해주냐면 이렇게 지금 병원성 물질이 들어왔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병원성 물질이 이런 거 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들어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안 들어오려고 할 건데 이제 막 호흡기가 순간까지가 막 걸러내줘, 필터해줘, 막 점액이 분비돼서 못 나가게 해줘. 막 나름 뭐 이렇게 항균성 단백질이 라이소자임이 얘를 뚫어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나름 했다 해도 가끔 한두 개씩 독한 새끼들이 걸리잖아. 그걸 다 뚫어가 해치고 들어온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백혈구가 얘를 만났을 때 얘를 어찌됐든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어.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냐면 핵을 가지고 있고,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봅시다. 똑똑하네요. 안 끊겼어요. 백혈구가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안에 여기 뭐가 있냐면 리소솜이라고 하는 가수분해 효소를 담아두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리소솜이라고 하는 가수분해 효소를 담아두고 있는 이제 세포 내 막성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물이 첨가되면서 뭔가 큰 입자리만 빠개질 수 있게끔 해주는 많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게 라이소자임이에요.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가까이 갈 거예요. 가수분해 효소들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가 돼서 얘를 제거하는 그거 아니고요. 얘 또한, 이 백혈구 또한 마치 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위족 운동처럼 막을 발현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갈자 발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라 가제트 팔처럼 이렇게 해갖고 막강하게 쌓여가지고 얘를 뿅 융합시켜가지고 얘를 뿅 이 백혈구 내부로 뿅 잡아듭니다. 세균 일부를 막에 쌓은 상태로 오케이 코팅해갖고 그래서 잡아들여서 너도 백혈구에서부터 발현된 독일한 막성분 맞죠? 백혈구의 막이 이렇게 파란색이었으니까 그죠? 너도 백혈구와 똑같은 동일한 막성분에 쪼여져서 들어온 거고 나 또한 원래 이 백혈구의 핵이 가지고 있던 막에 쌓인 채로 만들어진 라이소잠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한테 가까이 가서 막과 막에 쌓인 채로 이렇게 막과 막에 쌓여있는 채로 이 안에 들어있던 가수분해 효소들이 출동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쪼가볼래. 오케이? 이게 식세포 작용이야.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들여서 없애는 거.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고 뭐 인스타 이런 거 슈퍼미나 리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식균 작용해주는 전자현미경 사진들 막 돌아다니게 내 알고리즘은 그런가 봐. 자, 아무튼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가 병원체나 암세포, 암화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들을 세포 안으로 먹여 들어와서 분해하는 작용. 백혈구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런 백혈구와 똑같은 이런 식균 작용해주는 이런 아이들이 딱 그냥 백혈구 딱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내 몸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적어줘봐. 일단 호중성 백혈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식균 작용을 해주는 세포들의 일종이야. 호중성 백혈구. 일단 또 여러분 거기 보면 큰 포식세포라고 되어 있죠? 큰 포식세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백혈구의 일종이야. 식균 작용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예전에는 대식세포라고 얘기했어. 애정교육 과정에서는 대식세포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한자로 표시된 이름들을 웬만하면 한글, 인코리아 요즘 K-팝 대세잖아. K-팝 데몬 헌터스 막 K-팝 대세잖아. 한글이 대세잖아. 최대한 한자로 표시된 것들 한글로 표시하자라는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름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다른 건 안 바뀌었어. 비만세포는 또 안 바뀌었어. 얘는 한자식의 표현이거든. 비만세포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도 일종의 백혈구의 한 카테고리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자연사례세포라고 만나볼 수 있어. 자연사례세포. 얘네들도 백혈구의 일종이야. 이 왜 자연사례세포라고 얘기하는지 영어식을 그대로 번역한 거는 Natural Killer Cell
다 식세포 작용해주는 백혈구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병원체를 세포로 들여와서 포식 작용을 통해 막에 싼 채로 걔네들 들여와서 일부분을 아다다다다다다 하더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뒤쪽에 뭐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려면 뭘 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애정교육과정이랑 지금 현재 바뀐 교육과정으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항원 제시세포. 얘도 일종의 대식세포의 일종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는 다 똑같은 카테고리 막에 싼 형태로 잡아 들어와서 일단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거를 시켜보자 하는 세포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든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선천적인 면역 반응의 하나인 두 번째 식세포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뿅뿅.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선천적인 면역의 염증 반응. 얘는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본 적이 없을 거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상처가 난 부위든 아니면 뾰족한 게 뭐가 들어왔을 때 약간 빨개지는 경험 해본 적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자 피부 밑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뭔지 모르고 날카로운 거 뭐 종이에 뱉다거나 또는 이제 뾰족한 거에 찔렸을 때 아니면 색선가시나 아니면 뭐 나무 껍질 같은 게 뭐 어쩌다가 똑 박힌 것 같아. 그럴 때 그 주변이 막 욱시욱시는 아프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뾰족한 게 들어왔을 때 이 뾰족한 거가 내 몸에 없던 거니까 주변에 들어왔던 이물질들, 항원들이 들어왔겠죠. 오케이? 자, 제가 자주 항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항원은 내 몸의 것이 아닌 모든 남의 것들을 다 항원이라 얘기하는 거야. 내 세포가 아닌 모든 남의 것, non-self. 그죠? 나의 것이 아닌 남의 어떤 병원체들이다. 내 것이 아닌 애네들 병원체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병원체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병원체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자 항원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뾰족한 거에 찔렸어. 그럼 그 뾰족한 거 주변에 존재하는 항원 쪼가리들이 많이 들어왔겠지. 내 몸의 세포들이 아닌 것들. 피부 밑에 항상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정찰병과 같은 백혈구들이 있어. 그 정찰병,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뭐지? JS인가? 그 공동 경비구역처럼 북한과 어떤 우리 남한의 제일 먼저 경계선에서 늘 일정한 여러분이 군인이 되면 또 거기로 갈 수도 있겠죠. 가장 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긴 하던데 거기 JSA 공동 경비구역처럼 이제 막 이제 초문에서 경계를 쓰잖아. 혹시 북한 얘네들이 여기 올라가는 건 아닌지, 그지? 맞다. 그 경계 쓰는 그 경계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혈구들이 있어. 오케이? 모세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피부 조직액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그게 비만세포야. 오케이? 이제 비만세포들이 그냥 정찰을 하고 있다가 올렐렐레 뭐가 콕 찔렸는데 이런 돼지 것, 내 몸의 것이 아닌 게 들어왔네. 오케이? 원래 비만세포들이 원래 있었어요. 여기 피부 기본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콕 찔려서 내 몸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최초로 비만세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식균 작용도 함과 동시에 얘를 먹으면서 야 혹시 똑같은 놈이 또 다른 거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나누는 쪽수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야 빨리 많은 백혈구들이 이쪽으로 빨리 와서 지원바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임의로 비유를 해서 내가 설명했지만 이 비만세포가 뭘 분비하냐면 히스타민을 분비해. 식균작용을 함과 동시에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어.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비만세포가 있었는데 1번 병원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가시 주변의 병원체가 뿅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식균작용을 하면서 비만세포가 식균작용을 하면서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신호물질을 분비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그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냐면 히스타민의 역할이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상처 부위, 그치? 상처 부위로 뭐를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야 여기 지금 혈액을 겁나 많이 흘려보내야 그래야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흘러다니고 있던 백혈구가 더 많이 동반될 수 있겠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상처 부위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시켜줘. 투과성도 증가시켜.
오케이? 그럼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말은 뭐냐? 모세혈관도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한 개의 세포층으로 모세혈관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세포층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래 이만큼의 혈액이 흘렀는데 히스타민이 좀 분비가 되니까 이렇게 혈량이 좀 증가된다고 이완돼서 여기 이완돼서 모세혈관 상처 부위가 좀 더 늘어나고요. 그럼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은 혈액이 동반되겠죠? 그럼 더 많은 백혈구들이 동반되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 백혈구들이 상처 부위 여기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와 모세혈관의 에피세포의 틈을 삐집고 나가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균을 먹어서 없애지. 그지? 그래서 이 틈 사이로 삐집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삐집고 나가가지고 잘 삐집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투과성이 증가된다고. 히스타민 덕분에. 네?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돼서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더 많이 모이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더 많이 모여든 그러니까 이 백혈구가 큰 포식 세포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자연살의 세포일 수도 있고 그죠? 항원제 세포일 수도 있고 이름들만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다 똑같은 식균 작용해준 애들이라고. 그들이 막 동반돼서 이런 돼지컷 너 내 거 세포 아니잖아 먹어 일단 제거해 식균 작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됐죠? 이게 선천적 면역의 염증 반응이야. 근데 왜 이걸 염증 반응이라고 하냐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빠르게 그 상처 부위로 막 혈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그 혈액이 많이 몰리는 그쪽에 약간 발그레해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발적 빨개지는 거예요. 빨개지고 거기서 동반됐던 백혈구들이 막 식균작용을 많이 해주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약간 열감각 막 전투를 하고 있을 거니까 열감각이 좀 생겨. 그래서 발열이나 발적 빨개집니다 또는 열감각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비만세포가 분비한 히스타민 덕분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동반돼서 막 전투적으로 빠르게 퇴치를 했겠죠.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쪽수야, 쪽수, 인원수. 그래서 쪽수를 더 많이 동반을 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한다. 정찰병에 해당하는 백혈구들이 비만세포. 그들이 식균작용하면서 히스타민을 같이 분비시킨 결과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로 더 많은 아군이 동반돼서 오다닥닥닥 깔끔하게 쫙 게임 오버. 그죠? 그런가 동시에 우리 몸은 정말 주도면밀. 주도면밀. 어떻게 주도면밀하냐면 이렇게 최초로 염증 반응을 하든 식세포 작용을 하고 있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최초로 들어왔던 병원체가 다음에 또 언제 한 몇 개월 뒤쯤 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야. 그 뭐 SK텔레콤 그 해커들이 그지? 데이터를 모아갔잖아. 네. 그건 알죠? 그 SKT 그 뭐지? 정보 개인정보 다 빠져가지고 막 유심 바꿔라 어쩌라 하고서 저도 그래서 갈아탔어요. 빡쳐가지고 갈아탔는데 이제 계획해서 갈아타긴 했지만 아무튼 막 그렇게 정보를 모아다가 쓰긴 쓰겠지. 언젠가 터질 수 있어. 그치? 쓰긴 쓸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 면밀하게 어떤 균들이 들어왔어,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아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두 번째 후천 면역이 활성화되는 거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두 개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는데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 누가 아까 큰 포식세포, 여러분 책 어디 쪽이냐면 117쪽. 큰 포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하면서 균작용을 하면서 없애면서 다음 두 번째의 과정에 대한 준비를 계획하는 거야. 거기서 최초로 내 몸의 것이 아닌 항원들을 다 먹어서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야, 요놈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다음번에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야, 요런 새끼 들어왔거든? 혹시 숨겨져 있는 똑같은 놈이 또 있는 건 아닌지 데이터 찾아보고 데이터 모아보고 하자라고 하는 후천적 면역을 활성화시켜줘. 돼요? 자, 좀 정리돼요? 네. 선천 면역은 피부가 두껍다거나 라이소솜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세포 작용을 한다거나 이게 선천적 면역인데 선천적 면역의 일부인 큰 포식세포가 또 다른 말로 큰 포식세포를 항원 제시세포라고 해. 식균 작용을 해주고 있는 그 항원 제세포가 뭐를 주도 면밀하게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후천적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정리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은 딱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천적 면역을 하면서 맨 마지막 과정에서 야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도면밀하게 다음을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형태들로 활성화가 되는 게 후천 면역입니다. 그게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돼요? 자, 후천적 면역 반응. 후천적 면역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에 친구뻘인 림프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후천 면역은 누구와 관계있다고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건너 친구편인 림프구들과 관계가 있고요. 왜 친구라고 얘기하냐면 림프구, B림프구나 또는 T림프구 두 종류의 림프구가 있거든요. 이런 림프구들은 똑같이 누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얘는 넣어서 만들어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두 글자. 초성 힌트? 네. 또 감사하면 안 되는데. 골수. 맞아요.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골수. 골수에서 생성돼요. 골수에서 생성됐는데 얘도 똑같이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먼 친척벌하고 똑같아요. 같은 계통, 같은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골수에서.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저는 116쪽 아래랑 117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건데 자, 후천면역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항원 제가 설명했어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non-self 물질들, 내 것의 세포가 아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모조리 모든 물질들을 다 항원이라 하더라. 그 다음 항체는 능동적으로 특정 항원에 대응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내 몸의 아군이에요. 적군은 그지? 적진에 있는 나쁜 놈들. 아군은 내 몸에서 스스로 내 병력들이 아군이죠. 오케이? 비유를 하자면 아군이 항체인 겁니다. 항원에 대항하여서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감마글로불린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항체인데요. 적어줘봐요. 혹시 여러분의 MP 교재가 조금 소프트해서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아이로 되어 있는 이름이 감마글로불린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항체가 아군이에요. 자, 그리고 림프구의 생성과 성숙해서 나와 있는데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된다라고 했고 림프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책에 B림프구, T림프구 책에 나와 있죠. 네. 자, 일단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자, 일단 림프구가 혹시 응용된 문제에서 나올 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종류 있댔어요. B림프구와 T림프구. 둘 다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골수에서 둘 다 만들어져요. 근데 왜 이름이 약간 다르냐면 그죠? 뼈 땄어. 그래서 골수라고 하는 골수에서 생성도 되고 골수에서 성숙까지 다 되는 건 B림프구예요. 근데 골수라고 하는 그 림프구를 만드는 장소, 사타구니나 또는 뭐 여기 편도나 여러분 목속의 편도나 여기 뭐 겨드랑이 이쪽에 있는 림프절에서 각각 림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서 림프관을 따라서 흘러다니다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해주는 흉선, 가슴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역 조직이 있어. 그 흉선에서 가슴샘이라고 하는 흉선, 가슴샘 똑같은 말이야. 한자식이 흉선, 한글식이 가슴샘. 가슴샘이라는 장소에서 뭐 되면 성숙되면 그게 T림프야. 오케이? 골수에서 생성됐다가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얘기를 해주냐면 가끔 이제 뭐 응용된 문제에서 어떤 쥐들의 뭐 예를 들어서 가슴샘을 제거시킨 쥐가 있는데 어떤 항우를 줬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T림프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기능을 못 수행할 거 아니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골수 자체에서 성숙되는 아이들이 B림프구고요.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됐는데 가슴샘이라는 장소를 거치면서 성숙돼야 돼.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숙이 되는 거야. T림프구가. 돼요? 그래서 아웃라인만 잠깐 잡아드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자, 그러면 후천성 면역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천선 면역은 누가 기여한다? 림프구들이 기여한다. 림프구들이 관여된다. B림프구나 T림프구와 같은 림프구들이 관여되는 거가 후천선 면역이다. 근데 그 후천선 면역의 형태들은 뭐하고 무슨 면역이 있다? 후천선 면역이 다시 디테일하게 세포성 면역과 책성 면역 두 종류로 나눠진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포성 면역과 책성 면역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후천선 면역인 항원 항체 반응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선천적인 면역인 뭘 하면서 항원 제세포가 너 이런 새끼 들어왔어 했는데, 이런 균들을 해당하는 얘네들을 다 이 내부에서 백혈 포식, 큰 포식 세포, 여러분 책 기준으로 설명해 줄게. 큰 포식 세포가 항원 쪼가리를 막에 싸가지고 지금 먹었어. 그쵸? 먹었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 최초로 아예 다 바닥을 내버려서 없애버린 게 아니야. 혹시 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최초 부위에 이 들어왔던 놈을 먹어서 없애고 있긴 한데, 요 놈이 희한하게 요런 놈, 내 몸에는 없던 요런 놈, 요런 놈을 갖고 있네? 그게 항원이야. 내 몸에 없던 거니까. 항원 A, 항원 B, 항원 C 이렇게 세 종류를 하나의 병원체가 세 개의 내 몸에 없던 서로 다른 세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내 몸에 없던 그 병원체 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인에 해당하는 거. 그죠? 뭐 항원 A나 항원 B나 항원 C, 몸에 다양하게 내 몸에 없던 것들,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온 거지. 얘네를 그냥 먹어서 이 자리에서 다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요걸 표출시켜. 야, 요런 새끼 들어왔어. 야, 요런 새끼 들어왔어. 요런 새끼 들어왔는데 요놈이 또 다른 곳, 내 지하 깊숙이 저 발톱 사이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한번 죽일 때 찾아다 다 아작을 내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하는 시그널, 스페셜한 이제 개를 찾아서 개의 전문으로 찾아 죽일 수 있게끔 하는 스페셜한 면역이 들어가는 게 그게 후천적 면역, 항원 항체 반응인 거야. 그래서 이 큰 포식세포가 요런 놈을 이렇게 표출시켜. 내 몸에 없던 요런 놈 들어왔대. 항원 C가. 또는 내 몸에 없던 요런 동그란 애를 갖고 들어왔어, 얘가. 그지? 항원 A를. 몸에 또는 내 몸에 없던 얘를 또 갖고 들어왔어. 이렇게. 그럼 뭐라 해야 돼? 약간 요렇게 해야 돼. U자 형태로 요렇게 돼. 항원 B 같은 놈을 갖고 들어왔대. 표출시키는 거야. 뿅뿅뿅. 야, 얘네들 찾아서 전문화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얘 발톱 밑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항원 제세포의 역할이야. 큰 포식세포의 역할이야. 거기서 먹어서 아예 다 그냥 최초로 아작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도모하는 거야. 전문적인 그 내 몸에 없던 넌셀프들 다 찾아 죽일 수 있게끔 해주는 항체를 만들도록. 거기에 더불어서 항체만 먼저 뿅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항원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T림프구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정보들 각각 한 개만 돌릴게요. 어차피 다 공동으로 똑같이 돌아갈 거니까 한 개만 돌려볼게. 요 항원 C를 표출을 시키면 큰 포식세포가 내 몸에 없던 항원 C 같은 걸 야, 너 좀 찾아서 없애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표출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정보를 누가 활성화된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던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읽어와. 자, T림프는 보조 T림프고, 그 다음에 독성 T림프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 오케이?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읽어와서 이 정보를 누구에게 주냐면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줘. 오케이? 보조 T림프가 이 항원 C, 오로지 보조 T림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자를 거쳐야 돼. 이 B림프가 다이렉트로 이 큰 포식세포가 표출한 항원 C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B림프구가 다이렉트로 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보니까 큰 포식세포가 표출한 항원 C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얘만 갖고 있다 보니까, 보조 T림프구 얘만 갖고 있다 보니까 알았어? 정보를 읽어서 얘한테 토스를 해주는 거야. B림프구에게. 오케이? 얘가 없으면 이 다음 작용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가슴샘이 발달이 안 된 쥐한테 아무리 얘를 줘봤자, 그지? 그 다음 얘 체액성 면역과 관련된 이 작용이 활성화 안 되는 거야.
되겠어요? 왜냐면 T림프구는 어디에서 성숙되니까? 가슴샘에서만 성숙되니까. 그리고 오로지 보조 T림프구만 유일하게 큰 포시세포가 표출시킨 항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얘가 있어야 된다. 꼭 공인중개사처럼 꼭 얘가 있어야지만, 그지? 뭔가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림프구, T림프구라고 하는 건 어디서만 만들어진다? 흉선에서만 성숙된다. 만들어지기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더라도 꼭 흉선이란 장소를, 가슴샘이란 장소를 지나와야지만 T림프구로 성숙될 수 있는 거야. 됐죠? 근데 가슴샘이 아예 발달이 안 된 쥐래면 뭐가? T림프구가 기능을 못하는, 여러 다양한 T림프구가 기능을 못하는 쥐구나 마우스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보조 T림프가 V림프구에게 정보를 주게 되면 이 B림프구가 뭐와 뭐로? 야, 몇 년 몇 월 몇 시에 너 어떤 새끼지? 어떤 놈으로 되어 있는 거지? 어떤 사이즈지?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로 분화됩니다. 그게 기억세포예요. 얘가 백신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세포의 일부가 뭐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형질세포는 뭐를? 저 항원 C에 대한 하나의 형질세포에서도, 형질세포 내부에서도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생긴, 얘가 항원 C야. 항원이 삼각형처럼 생겼으니까 항원 C. 이렇게 생긴 얘만 찾아서 포집할 수 있는 저런 항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형질세포만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똑같은 항체들을 많이 다량으로 만들어. 그런 항체들이 다 뭐로 이루어졌다고 할까?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들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긴 다량의 항체들을 막 생성해. 오케이? 그러다가 이 항체들이 이 형질세포를 깨고 나와가지고 혈액으로 분비돼. 와다다다다다다 분비돼. 출동! 야, 저기 숨겨져 있는 저 삼각형처럼 생긴 항원 C, 저 새끼 잡아라! 이렇게. 좀 격했나요? 새끼라고 표현해서 저 아이를 잡아라! 이렇게. 얘가 항체가 출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기 발톱 틈에 끼어져 있는 얘를 찾았네? 너 딱 걸렸어. 표집, 너 제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얘가 있어야지만 이 표층, 그러니까 걔를 찾아 죽일 수 있는 특정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거죠. 이 아이가 있어야지만, 중간 브릿지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얘도 중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면 두 개로 분화가 되는데, 얘는 정보를 기억만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형질세포가 있다고요.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항체, 우리 몸의 아군인 항체가 생산이 되어서 혈액을 통해 쭉 돌아다니다가 꼬집! 너 가지마! 너지! 딱 걸렸어! 뒤져!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지.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야. 그리고 이렇게 뭐가? 항체가 분비돼서 B림프구들에 의해 이런 반응을 하는 걸 우리는 체액을 통해 항체가 돌아다니면서 반응하는 거니까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 그래서 그러면 세포성 면역은 뭐냐? 얘 덕분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관여되는 게 세포성 면역이야.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 T림프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이 세포성 면역이야. 왜냐면 이 독성 T림프구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염된 세포, 내거 세포인데 감염이 되어 있는 세포거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거나 이런 세포들을 세포 수준으로 먹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삐실삐실한 좀비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있겠지. 그걸 인식해서 세포 대 세포 수준으로 이렇게 막에 싼 채로 잡아서 죽이는 형태, 식균작용해주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식균작용은 내 몸에 없던 항원을 인식해서, 병원체를 인식해서 먹어서 없애는 형태라에 비하면 내거 세포인데 기실비실해진 세포, 그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거 세포나, 오케이? 또는 오염된,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형된 암화된 세포나 이런 내거 세포를 먹어서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게 독성 T림프. 돼요? 둘 다 T림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티린푸드에 의한 면역을 우린 그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완전하게 이 세포성 면역과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 주어야지만 후천적 면역, 전문화된 면역을 할 수 있는 거야. 특정 항원에 대응한 뭔가 면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 됐죠? 그리고 1차 면역이 있고 2차 면역이 있는데 2차 면역이 백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는 복습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 부분 다시 해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백신 부분은. 백신의 종류도 또 여러 개 있어서 그게 연결된 카테고리다 보니까 116쪽에서부터 그래서 117쪽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116쪽에서부터 117쪽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도 어느 정도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인트로 부분 다 잡아준 거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문제까지 풀기는 어려울 거라 119쪽부터 119, 120, 121, 122까지 서술형 빼고 2장, 그죠? 네. 2장 정도는 끝내서 복습을 꼭 해 오셔야 여러분 걸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